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의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 소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서울 종로구 삼청로 30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속에는 숨겨진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입구에는 디지털 도서관이라는 현판이 붙어 있지만 안으로 들어서 보면 책이 가득한 도서관입니다. 진화에 관한 주장은 생물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믿음과 생물의 종은 변화할 수 없다는 독단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되었고, 라마르크는 체계적인 이론으로 진화론을 발표했으나 기존 학설의 세력에 압도되어 그 뜻이 펼쳐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화에 대한 갈망은 결국 한 사람의 노력으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오늘은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진화의 산물이라 주장한 종의 기원을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찰스 다윈이 쓰고 이민재가 옮겼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복잡 다단한 진화론의 세계로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종의 기원에 관한 학설 발달에 대해 약술하고자 한다. 최근까지도 수많은 박물학자들은 종은 변하지 않는 것이며 또 이들은 개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견해는 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교묘히 지지되어 왔다. 이에 반하여 극소수의 박물학자들만이 종이라는 것은 변이를 하는 것이며 또 현존하는 생명체는 이전에 살았던 생명체들의 순전한 생식에 의하여 된 그들의 자손이라고 믿어온 것이다. 고대의 저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대에 이르러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다루어온 최초의 저자는 뷔퐁씨이다. 그러나 그의 견해는 시대가 흐름에 따라 많이 변동되어 왔고 또 종의 변형의 원인과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여기서 그것을 자세히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라마르크는 이 문제에 관한 그의 결론으로 많은 사람의 주의를 끌게 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당하게 칭찬을 받았던 이 생물학자는 1804년에 그의 의견을 최초로 발표하였다. 그는 1809년 동물 철학에서 또 그 후 1815년에 무척추 동물의 박물학의 서론에서 그의 의견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들 저서에서 그는 인류를 포함하여 모든 종이 다른 종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학설을 지지하고 있다. 그는 또한 무기계는 물론 유기계에 있어서의 모든 변화의 가능성이 어떤 법칙의 결과이지 기적적인 어떠한 중개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혁혁한 공적을 남긴 최초의 사람인 것이다. 라마르크가 종은 점차적으로 변이한다는 결론을 얻게 된 것은 주로 종과 변종은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 어떤 군 중에서는 거의 완전한 형태의 단계적 차이를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육동물의 서로 비슷한 점 등에 의한 것 같다. 오래된 재배식물 및 사육동물의 동일한 변종 또는 이변종의 여러 개체를 비교해 볼 때 가장 뚜렷이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그들 개체들의 일반적으로 자연 형태에 있는 어떤 종 혹은 변종의 개체들보다도 서로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그리고 각기 전혀 다른 기후와 취급하에서
오랜 동안 변이되어 온 이들의 사육, 재배, 동식물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커다란 변이성은 우리 사육 생물들이 자연에 방치되어 온 조상종의 생활 조건처럼 한결같지 않으며 또한 그것과 조금 다른 생활 조건 하에서 키워진 결과라고 결론 짓지 않으면 안 된다. 앤드루 나이트는 이 변이성이 어느 정도 먹이의 과다의 관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 견해도 다소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하나의 커다란 변이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생물이 몇 세대에 걸치는 동안 새로운 조건 하에 드러내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또 체계가 일단 변이하기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그것은 몇 세대에 걸쳐서 변이를 계속한다는 것은 명백한 것처럼 생각된다. 변이하기 쉬운 생물이 재배하에서 변이를 멈추었다는 데에는 아직까지도 기록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의 가장 오래된 재배 식물, 예컨대 보리와 같은 것이라도 아직 신변종을 만들어내며 우리의 가장 오래된 사육동물도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개량 또는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어떤 특수한 무리를 연구한 것이 항상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고 있으므로 깊이 생각한 끝에 집비둘기를 연구하기로 하였다. 나는 내가 구입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모든 품종을 기르고 또 세계의 각지, 특히 인도의 켈리, 가카나 페르시아의 머리각하로부터 박제로 된 것을 하사받았다. 비둘기에 관해서는 많은 논문이 여러 나라 말로 출판되어 왔고 또 어떤 것은 극히 고대에 속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것도 있다. 나는 여러 명의 유명한 동물 애호가와 교제를 해왔으며 또 어떤 2개의 런던 비둘기 클럽의 입회를 허락받았다. 이들 품종의 다양성이란 실로 놀랄만한 것이다. 영국산의 전서구와 공중 제비비둘기를 비교해보면 그 부리에 놀랄만한 차이가 있으며 그 머리뼈에 있어서도 그에 상응하는 차이가 있음을 알 것이다. 전서구는 특히 그 순놈은 머리 주위에 두드러기 피부가 놀랄 만큼 발달해 있는 것으로도 또한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이 밖에도 매우 긴 눈꺼풀이라든가 아주 큰 콧구멍이라든가 크게 열린 입을 가지고 있다. 이 공중제비 비둘기는 그 외형이 거의 방울새 부리와 똑같은 부리를 가지고 있고 또 보통의 공중제비 비둘기는 높은 하늘에서 큰 떼를 지어 날며 또 공중에서 거꾸로 뒹구는 이상한 유전적 습관을 갖고 있다. 나는 인간의 선택력에 유리한 또는 불리한 사정에 관해 몇 마디 하려 한다. 고도의 변이성은 선택을 행하는데 재료를 자유로 공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유리한 것이다. 이것은 단지 체계적인 차이만으로는 최선의 주의를 기울인다 해도 전혀 희망하는 바와 같은 방향으로 대량의 변화를 누적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확실히 유용하거나 또한 마음에 드는 변이는 다만 가끔 나타나기 때문에 다수의 개체들을 사육하면 이것이 나타나는 기회는 매우 증가될 것이다. 즉 숫자는 성공을 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원칙의 토대를 두고 마샬은 일찍이 요크셔 지방의 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소유에 속하고 또 대체로 작은 무리를 이루고 있으므로 결코 개량될 수 없다. 이에 반하 원예가들은 일반적으로 동일 식물의 많은 무리를 재배함으로써 새롭고 가치 있는 변종을 만들어내는데 아마추어보다 훨씬 더 성공한다. 동물 또는 식물의 수많은 개체들은 이들의 번식을 위한 환경이 유리한 곳에서 사육될 수 있다. 개체가 소수인 경우에는 그 성질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 생식이 허용되지만 이것은 유효하게 선택을 방해할 것이다. 그러나 아마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동물 또는 식물이 인간에 의해서 극히 존중되어
성질이나 구조상 가장 경미한 편향에도 면밀한 주의가 베풀어지는 데 있다. 이러한 주의가 베풀어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성취될 수가 없는 것이다. 생존 경쟁은 어떻게 해요? 자연 선택에 영향을 주는가 하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몇 가지 먼저 알아둬야 할 바를 말하고자 한다. 자연 상태의 유기체의 개체적 변이 이상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앞장에서 이미 말했다. 나는 실상 여기에 이론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수많은 의심스러운 형태가 종이나 아종이라 불려져야 할 것인가, 혹은 변종이라 불려져야 할 것인가. 이를테면 영국 식물의 200 내지 300종의 의심스러운 형태가 만약 어떤 특징이 뚜렷한 변종이 존재한다는 것을 승인한다면 어떠한 지위를 차지할 권리가 주어질까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자연 선택은 매우 완만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나도 인정한다. 자연 선택은 어떤 지방의 자연 조직 안에 그곳에 현재 살고 있는 서식자들 중에서 어떤 것을 변화시킴으로써 차지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을 때에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지위의 발생은 일반적으로 극히 완만히 일어나는 물리적 변화에 또는 한층 더 적용된 형태의 이주가 방해되는 것에 의존한다. 오랜 서식자 중의 어떤 소수의 것이 변화됨에 따라서 그 밖의 다른 것의 상호관계가 교란되는데 이것은 한층 더 잘 적용된 형태에 의해서 곧 충만될 새로운 지위를 창조해내지만 이 모든 것은 다 매우 완만히 일어나는 것이다. 같은 종의 모든 개체들이 어느 정도 서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체계의 여러 부분에 올바른 성질의 차이가 생길 수 있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을 요할 것이다. 이 결과는 흔히 자유로운 이종교배에 의해서 매우 지체되는 것 같다. 많은 사람은 이러한 몇 가지 원인이 충분히 자연 선택의 힘을 무력하게 한다고 주장할 것이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연 선택은 일반적으로 극히 완만하게 오랜 기간을 두고서 다만 같은 지방의 소수의 서식자에게만 작용하는데 불과하다고 믿는다. 더욱 나아가서 이런 완만하고 단속적인 결과는 세계의 서식자들의 변화해온 비율과 방법에 관해 지질학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바와 잘 일치된다고 나는 믿는다. 같은 속의 종들은 모두 한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생각되므로 그 종이 때때로 유사한 상태에서 변이된다는 것은 응당 기대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둘 또는 그 이상의 종의 변종들이 서로 닮고 있다는 것과 또 한 종의 변종이 어떤 형질에 있어서 다른 어떤 종과 유사한다는 것은 당연히 기대될 수 있다. 이 다른 종이라는 것은 우리 견해에 의하면 단지 그 특징이 뚜렷하고 영구적인 변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전적으로 유사한 변이에 의한 형질은 아마도 그처럼 중요한 성질의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기능적으로 중요한 모든 형질의 보존은 종의 여러 가지 습관에 따라서 자연 선택에 의하여 결정되어 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같은 속의 종이 오랫동안 잃고 있었던 형질로 돌아가는 것도 당연히 기대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떠한 자연 집단의 공통된 조상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귀천적 형질과 유사적 형질과의 구별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만약 원종의 양비둘기가 깃털이 난 다리와 구부러진 볕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면 우리들 사육품종이 갖는 그런 형질이 귀선된 것인지 또는 단지 유사한 변이인지를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몇몇 저자는 다음과 같이 묻고 있다. 정신적 능력의 발달은 모든 동물들에게 유리하건만 이것이 어떤 동물에서는 다른 동물보다 더욱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것은 어째서인가? 원숭이가 인간의 지력을 얻지 못한 것은 어째서인가?
그러한 질문에는 여러 가지 원인을 들 수가 있으나 그것들은 추측에 지나지 않고 그 상대적인 개연성이 고려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것을 열거한다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또한 두 종족의 야만인 가운데서 어째서 한 종족이 다른 종족보다 문명도가 더 높이 올라갔는가 하는 더 간단한 문제를 아무도 해결하지 못할 뿐더러 또 이것은 분명히 정신적 능력의 증가를 의미하는 문제이므로 뒤의 문제에 대한 확정적인 답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여기서 미바트 씨의 다른 견해를 다시 살펴보기로 하자. 곤충은 보호받고자 때때로 푸른 잎이나 썩은 잎, 죽은 나뭇가지, 이끼 조각, 꽃, 가시, 채의 똥, 및 산 곤충 등과 여러 가지 대상을 담고 있지만 이 최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겠다. 그것들은 때로 놀랄 만큼 서로 비슷하여 색채에 국한되지도 않고 형태에도 나아가서는 곤충이 몸을 지탱하는 모습에까지도 미치고 있다. 쐐기벌레가 그 먹이로 하는 관목의 다른 가지처럼 돌출하여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은 이런 종류의 가장 좋은 실례이다. 탁월한 고생물학자인 에드워드 포브스 씨의 말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것은 곧 많은 화석종의 단 하나로 때로는 부서진 표본에 의해서 또는 어떠한 한 지정에 있어서 약간의 표본에 의해서 알려지고 있고 명명도 되었다는 것이다. 지구의 표면이 지질학적으로 발굴된 것은 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발굴된 부분이 없다는 것은 매년 유럽에서 행해야지는 중요한 발견이 증명해주는 대로이다. 전혀 부드러운 유기체는 보존될 수 없다. 폐각이나 뼈는 침전물이 누적되지 않는 바다 밑에 남겨진 경우에는 썩어 없어지고 만다. 화석적 유물을 파묻고 보존하기에 족할 정도의 속도로서 거의 모든 바다 밑에 침전물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할 때 아마도 우리는 잘못된 견해를 채택하고 있는 것일 게다. 대양의 광대무변한 부분에 걸쳐서 물빛이 밝은 남색을 띠고 있는 것은 그 물이 깨끗함을 말해주는 것이나 어떤 지층이 막대한 지간을 거친 후 또 다른 나중에 생긴 지층에 의해서 빈틈없이 덮여지고 그것도 그 밑에 층이 그 사이에 아무런 마손도 입지 않은 많은 경우가 기록에 올라 있는 것은 바다 밑이 불변경의 상태로 몇 시대 동안 머물러 있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견해 위에 비로소 설명이 가능한 것처럼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모래나 자갈 속에 파묻힌 유물들은 그 지층이 들어 올려질 때에는 탄산을 함유하고 있는 빗물이 스며들어 녹아버린다. 고수위의 저수위 사이에 바닷가에 살고 있는 많은 종류의 동물 가운데 그 어떤 것은 드물게밖에 보존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사말라스 속의 몇몇 종은 무한한 수로서 세계 도처에 암석을 덮고 있으며 단지 하나 깊은 바다에 살며 또한 시실리 섬의 화석으로 발견된 지중해 종을 제외하면 모두 엄밀히 해안에 서식하지만 오늘날까지 다른 종은 하나도 제3기 지층에서 발견된 것이 없다. 그러나 사말라스 속은 백악기 사이에 존재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누적되는데 막대한 시간을 요하는 많은 거대한 침전물은 전혀 유기물을 결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들로서는 전혀 이유를 붙일 수가 없는 것이다. 종의 전군이 어떤 지층에 돌연히 출현한 것은 많은 고생물 학자에 의해서 종의 변천의 소신에 대한 치명적인 이론이라고 역설되어 왔다. 만일 같은 속 또는 과에 속하는 많은 종이 실제로 일시에 발생한 것이라면 그 사실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이론에 대해서 치명적인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수단에 의해 일군의 형태가 모두 어떤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나와 발달하는 것이 극히 완만한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가장 저명한 저자들은 각각의 종이 독립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견해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내 생각에는 지구의 과거 및 현재의 서식자의 생성과 절멸이 개체의 생과사를 결정하는 것 같은 제2차적인 원인에 기인했으리라는 것은 우리가 조물주에 의해 사물 위에 새겨진 법칙을 알고 있는 것보다 잘 일치한다. 우리가 모든 생물을 특수한 창조로서가 아니라 캄브리아계의 최초의 층이 침전되기 훨씬 전에 생존한 어떤 소수의 생물의 직계 자손으로 볼 때 그것들은 고귀하게 된 것으로 내게는 생각된다. 과거로 판단하면 현존한 종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유사점을 먼 미래에까지 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현존하는 종 가운데 멀고 먼 미래까지 어느 종류이건 그 자손을 전하는 것은 극히 소수일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생물이 군으로 되는 방법은 각 속내의 종의 성원 대다수가 또 많은 속의 모든 종이 자손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절멸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장래에 대하여 예견적으로 보면 궁극의 승리를 차지하고 새로운 우세종을 만드는 것은 각 강 중에서 커다란 우세한 군에 속하는 일반적이고 널리 퍼져 있는 종일 것이라고 예언할 수가 있다. 지금 생존하고 있는 생물은 모두 캄브리아기보다 이전에 생존했던 것의 계통을 이은 자손이므로 우리는 보통의 세대 계승이 결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고 또한 전 세계를 황폐시킬 만한 대홍수가 없었다고 확신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정도 안심하고 훨씬 후에 확실한 장래를 바라볼 수가 있다. 그리고 자연 선택은 오직 각 생물의 이익에 의해서 또 그의 이익을 위해 작용하는 것이므로 모든 육체적, 정신적인 천부의 성향은 완성애로 진보하는 경향이 있다. 자본주의 발달에 의한 사회 구조와 일반인들의 의식 변천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학설을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 덕분에 세상에 나와 빛을 발할 수 있었던 종의 기원 속으로 걸었던 놀라운 산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많은 조사와 연구의 결과물로서 방대한 증거와 확실한 논조로 증명한 다윈의 진화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중개사원 구독자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